안녕하세요. 평생을 남편 하나만 보고 가족 하나만 보고 살았던 60대 여자입니다. 드라마에서만 보던 일이 저에게 일어날 줄은 몰랐는데 사연 글들을 보니 살아온 제 인생이 필름처럼 지나가기도 하고 싱숭생숭한 마음에 글을 적어봅니다. 20살 때 처음 만난 남편에게 저는 첫눈에 반했어요. 처음 소개받은 장소로 들어오는 그에게서 그야말로 후광을 봤거든요. 저를 리드하는 남자다운 성격과 결정 못하는 저를 위해 척척 알아서 해주는 모습까지 저보다 5살이 많았지만 완벽한 사람이 찾아온 것 같았어요. 그렇게 저는 아무런 조건도 보지 않고 따지지 않고 서둘러 결혼을 하게 됐지요. 지금 생각해보니 프로포즈도 받지 못한 채로 말이죠. 주변에서는 많은 반대들이 있었어요. 누나가 3명이나 있었거든요. 그 나이에 시집살이가 뭔지, 시누이가 3명이면 뭐가 문제인지 제가 알 수나 있으려나요? 시간을 돌려도 안타깝지만 전 똑같은 선택을 했을 거예요. 결혼 준비를 하고 있는 와중에 남편으로부터 듣게 된 소식은 거동이 불편하신 시어머님과 술을 자주 드신다는 시아버님이었죠. 남편은 그다지 문제될 게 없다고 말하며 간병인을 붙일 거고 아버님도 즐거우실 때 한 잔씩 하시는 거니 절대 피해가지 않게 하겠다고 안심시키기 일쑤였어요. 시누이들은 절대 그 부분을 입에 올리지도 않았죠. 저는 어린 마음에 더욱 반대가 심해질까 부모님께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상견례 날짜가 잡히고 그날은 큰 문제 없이 지나갔습니다. 시부모님께서 저희 결혼에 그다지 관심도 없어 보이셨고 다행스럽다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 자리에서 시아버님께서는 따로 술을 시키지도 않으셨거든요. 시어머님께서 그날따라 유독 몸이 좋지 않으시다며 휠체어를 타고 오시는 바람에 제가 자세하게 상황을 살펴볼 새가 없었고 시누이 3명도 올케가 여동생 같아 잘해주겠다는 환영의 말뿐 문제 삼을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게 상견례가 지나가고 저희 가족도 그다지 꼬투리 잡을 것이 없다고 생각했는지 부모님께서는 너희가 좋으면 됐다라는 말로 허락을 해주셨어요. 오히려 시부모님이 관심이 없어 보이셔서 좋을 수도 있다는 농담도 던지셨고요. 그렇게 저는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사랑을 지켜낸 드라마의 여주인공이 되어 있었습니다. 26살에 어렸던 저는 그날부터 시댁에 들어가 나이 많으신 시부모님의 수발을 들면서 살기 시작했어요. 이때부터 저는 제 인생이 꼬였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는 사기 결혼인가 싶을 정도로 많은 일들이 저에게 몰아치기 시작했거든요. 시아버님에게서부터 큰일은 먼저 터졌습니다. 평소 조용히 아무 말씀도 안 하셔서 과묵한 분이신가 보다라고 생각하면서 혹시 내가 마음에 안 드시나? 라고 걱정했는데 술을 계속해서 드시더니 남편이 없어질 때마다 저에게 계속해서 술주정을 하기 시작하셨죠. 내가 네 남편 될 사람을 어떻게 키웠는지 알아로 시작하셔서 이제야 밝히는데 아들 하나 더 있다. 예전에 새들어 살던 이씨 아줌마가 낳아줬다라는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를 충격 고백도 하셨고 매번 저를 붙잡고 술주정을 이어가셨습니다. 맞습니다. 시아버님은 남편이 말한 대로 술을 즐겨 하실 뿐만 아니라 거의 알코올 중독 수준이셨어요. 매일 밤 시아버님께서는 친구분들을 어찌나 많이 데리고 오시는지 밤 12시마다 술상을 차려오라며 큰 소리를 내곤 하셨습니다. 남편은 그 말을 듣고도 미동도 없었고 시어머님께서도 마찬가지셨어요. 하루 종일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나가 술상을 차려드리면 맛이 없다, 머리카락이 나왔다 등 억지를 부리시며 사람을 괴롭히셨죠. 나중에는 밤에 부르시지 않으셔도 제 이름을 부르시는 듯한 환청을 듣기도 했습니다. 제가 시집 오지 않았을 때는 대체 어떻게 드셨던 걸까 의문이었습니다. 이것조차도 남편은 결혼 전 저한테 일절 언급하지 않았죠. 또한 시어머님은 거동이 불편하신 정도가 아니셔서 저는 집안일 말고도 시어머님의 목욕과 모든 수발을 다 들어야 했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하지 않은 남편이 야속했지만
당장 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했기에 어린 마음에 그저 받아들이고 살기로 하죠. 놀랄 일은 또 있습니다. 남편은 어떤 일을 했느냐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던 백수였습니다. 아는 형님 따라서 건축업을 시작할 거라며 사모님 만들어주겠다며 큰 소리나 뻥뻥 치곤 했죠. 게다가 결혼한 날부터 시누이들이 시어머님을 모르는 척하기 시작했던 것도 지금 생각하니 참 괘씸할 뿐이네요. 열심히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님은 항상 제가 마음에 드시지 않는지 구박만 하셨죠. 그 어린 나이에 무엇을 안다고. 그렇게 시부모님의 수발을 들면서 살던 어느 날, 저는 덜컥 아이를 임신한 것을 알게 되었고, 엄마가 된다는 사실이 너무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앞서는 게 사실이었어요. 알게 된 순간에도 시댁과 남편에게 바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못 믿어왔죠. 눈이 펑펑 오던 날, 그날도 친구들과 술을 잔뜩 먹고 들어온 남편에게 저는 말을 꺼냈습니다. 저 아기 가졌어요. 뭐라고? 아기 가졌어요. 당신 아기요. 그때 남편의 얼굴은 좋지도 싫지도 않은 표정이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던 그는 밖으로 나가서 담배만 필 뿐이었죠. 제 힘든 시집살이가 조금이나마 나아질까 싶었던 기대는 그 다음 날부터 바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그 다음 날 아침에 모두에게 말한 건지 시부모님은 저를 부르시더니 딱 한마디 하시더군요. 꼭 아들 낳아라. 그 누구보다 사랑받고 대접받아야 할 임신 초기에도 저는 끔찍한 악몽과 다름없었습니다. 오히려 남편은 굶떠서 아무것도 못한다며 구박하기 일쑤였고 술 먹고 와서는 폭력까지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밀기 시작했으나 나중에는 술을 먹고 와서는 돼지 같다고 하면서 머리채를 잡고 흔들기까지 하였죠. 남자의 힘은 이길 수가 없었고 저는 점점 더 하루하루가 공포스러워졌지만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을 저도 남편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 아가는 참 강하더군요. 엄마 안에서 잘 버텨주며 저에게 살아갈 이유를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점점 더 불러오는 배로 시어머님 발톱까지 깎아드리며 저는 평소같이 살았죠. 토끼 같은 딸이라는 아이의 성별이 정해진 후에는 계속해서 눈치만 보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한여름이었던 어느 날 저는 배가 나온 채로 바닥을 걸레로 닦고 있었고 시어머님은 수박을 입에 문 채로 얘기를 하더군요. 남들은 아들 하나씩 잘도 낳던데 뭐가 문제야? 어디 가서 아들이라도 낳아오면 좋겠네. 그리고선 수박씨를 제가 닦고 있는 바닥에 턱턱 내뱉는 겁니다. 그날 저는 수박씨를 주워서 버리며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왜 그 수모를 당하고 그 집에 있었을까요? 전 그래도 아이의 아버지가 될 남편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구박들이 계속되자 배가 계속해서 아파왔던 저는 남편에게 분가하자는 말을 꺼냈습니다. 매사에 감흥이 없던 남편도 자기 자식은 보고 싶었던지 아니면 자기도 자유가 필요했던지 이리저리 방법을 알아왔고 작은 단칸방으로 분가를 하게 되었어요. 저는 그곳조차 너무 행복했고 신혼 때 누리지 못했던 행복 또한 누리고 싶었으나 현실적인 문제가 먼저 다가왔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백수였고 월세조차 내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겨우 남편을 달래 일용직을 종종 보내고 저는 배부른 채로 식당 일을 시작했어요. 남들처럼 제대로 된 태교 한번 해주지 못하고 찬물에 손을 담그고 있는 엄마지만 누구보다 전 아가가 소중했어요. 그렇게 겨우 한 끼 한 끼 먹으며 버텨갔고 아이도 이제 나올 때가 다 되었는지 점차 많은 신호를 보여주기 시작했죠. 그렇게 저는 사랑스러운 하나뿐인 딸을 품에 안게 되었고 그 순간만큼은 사랑만 받아온 사람처럼 활짝 웃을 수 있었어요. 다만 남편은 가족의 일원이 늘어가는 것이 부담스러운지
점점 표정이 안 좋아지는 건 저만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이후 남편은 정말 아들이 아니어서 그랬는지 그다지 딸에게 정도 없어 보였고 저와도 딱히 교류가 없었습니다. 서로 대화도 없었고 남편은 남편대로 저는 저대로 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일용직에 겨우 일주일에 한 번꼴로 나갔고 저는 몸을 추스르고는 식당 일과 다른 일을 하곤 했거든요. 그렇게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와중 분가 후 한 번도 보지 않은 시누이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올케, 오랜만이네. 잘 지내? 네, 잘 지내셨죠? 무슨 일이세요? 엄마가 오늘 내일 안에 와서 평간호 좀 해야겠어. 네? 어머님이요? 어디가 어떻게 안 좋으신데요? 나이 들어서 그렇지 뭐. 며칠 내내 아들 얘기만 하신다. 언제부터 올 수 있니? 아참, 애 낳았다며? 축하한다. 아들이었으면 더 대접받았을 텐데. 애기 아빠도 알고 있나요? 오늘 올케랑 얘기해본다고 하더라? 왜 저였을까요? 어머님이 돌아가시려고 할 때까지 며느리인 저를 보고 싶어 하실 리는 없었을 텐데 말이죠. 남편은 무조건 모시라고 할 것인데 고민이 컸습니다. 아이는 어떻게 할지, 당장 눈앞에 있는 경제적인 현실은 어떻게 할지요. 그렇게 저는 그날 일을 하지 않고 남편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저녁 시간이 다 가고 밤이 되어서야 터벅터벅 들어오는 남편에게 저는 슬쩍 얘기를 꺼내봤습니다. 어머님, 안 좋으시다면서요? 그렇다네. 어떻게 할 예정이에요? 들어가서 너가 해야지. 당연한 반응이었어요. 이전 상황과 똑같았지만 딱 달라진 건 하나, 우리 아가였어요. 전 지킬 사람이 생겼거든요. 엄마가 구박받는 모습을, 시아버님의 술주정 아니 행패를 아이에게 보여주는 것도 아이에게 상처가 될 거라는 확신이 드는 순간 그렇게 저는 남편에게 처음으로 목소리를 내어 말을 했어요. 전 이번은 못 가겠어요. 왜지? 제 몸이 많이 아파요. 너무 춥고 애 낳은 지도 얼마 안 됐어요. 또 알잖아요. 벌레도 많은 거. 아이에게 안 좋을 거예요. 남편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문을 박차고 나가서 그날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집을 나가서 들어오지 않더군요. 어머님 아버님과 함께 있나 보다 싶었어요. 남편이 돌아오면 함께 가봐야지 라고 생각하며 2주 정도가 지난 뒤 시누이에게서 한 번 더 연락이 왔습니다. 올케, 엄마 돌아가셨어. 어머, 그렇게 갑자기요? 그렇게 됐네. 워낙 지병도 있으셨고. 오늘 동생한테도 얘기했어? 전 남편에게 인간적인 연민을 느꼈어요. 부모를 잃은 자식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스스로 제가 시부모님을 돌봤어야 했나 자책도 많이 했고요. 그렇게 저는 그렇게 한참을 남편을 앉은 자리에서 기다렸습니다. 뭔가 그날은 꼭 들어올 것 같았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밤에 술이 떡이 되어 들어온 남편은 저에게 온갖 욕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우리 엄마를 죽인 거야. 너 때문에. 아니란 거 알잖아요. 왜 그래요? 나도 이렇게 일찍 돌아갈 줄은 몰랐다만 그런 걸 여자가 해야지. 내가 해? 이런 상황은 매일매일 반복되었습니다. 이제는 아이를 들쳐매고 노래방 술집을 돌아다니며 술에 취한 남편을 데리고 오기까지 하니 이런 상황에서 남편이 가져다 주는 돈은 한 푼도 없었죠. 저는 제 운명이겠거니 생각하며 시부모님에 이어서 남편을 계속 수발들기 시작했습니다. 일을 나가기 싫다는 날엔 제가 일을 하나를 더 뛰며 가정을 유지하려 노력했어요. 참 바보 같았지만 저는 제 딸만 생각했거든요. 딸에게는 부족함 없이 완벽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남편과는 그렇게 큰 문제 없이, 아니 서로 큰 관심 없이 아이는 대학생이 되었고 저도 그만큼 나이가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남편은 일을 하지 않을 뿐더러 더욱 행패는 심해져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식당에서 일하고 있는 그때 갑자기 몸이 휘청하더니 빈혈 증세가 오기 시작했어요. 며칠 동안 계속 잠을 설쳐서 그러겠거니 생각하고는 타이레놀을 먹으며 버텨보기로 했습니다. 아이 학비를 갚아야 했거든요. 제가 무너지면 이 집안이 무너지는 것과 다름없었으니까요. 평생을 그렇게 가장으로 살아온 저는 이런 삶이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오늘 엄마가 머리가 너무 아프더라. 그래? 감기 걸린 거 아니야? 그런가? 내일은 좀 쉰다 할까? 엄마 몸 좀 챙기라니까. 나를 위해 살다 보니 제 몸이 달아 없어지는 걸 저는 몰랐었나 봐요. 그렇게 절 생각해주는 딸 덕에 미소 지으며 하루하루 버텨나갔었거든요. 그렇게 그 다음 날이 되었고 피로감이 이상하게 극에 달하면서 밥을 보기만 해도 울렁거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게다가 양말을 신을 때는 몸이 기울어져 한참을 앉아있다가도 신기도 했습니다. 웬만하면 약을 먹지 않는 저는 약국에 들러서 제일 강한 종합감기약을 산 후 식당으로 출근했고 함께 일하는 친한 언니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언니, 요새 내 몸이 이상해. 왜? 무리한 거 아니야? 이상해. 밤만 봐도 울렁거리고 살도 자꾸 빠지고 소화도 잘 안 돼. 병원에 가봐. 얘, 우리 나이에 몸 챙겨야 해. 그런가? 가봐야 할까? 당장 가봐. 일 빼줄 테니. 순간 제 스스로도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는지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혹시나 큰 병이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편은 우리 딸을 잘 챙길 수 없을 텐데요. 그럴 능력도 없는 사람이고요.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저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증상을 모두 말하자 병원에서는 대장 내시경을 먼저 권하더군요. 증상이 불안하다고 말씀하시면서요. 그렇게 대장 내시경을 한 후 의사 선생님은 더 큰 병원을 권하셨습니다. 더 큰 병원으로 가보셔야 할 것 같아요. 동네 병원에서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검사 결과 동봉해 드릴게요. 꼭 예약하세요. 많이 심각한가요? 저 병 있나요? 죄소견이지만 대장암 증세가 보입니다. 자세하게 살펴보시고 치료 과정도 장기적으로 계획하셔야 해요. 모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당장 더 큰 병원으로 예약하고 오는 길에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데 옆에서 사탕으로 행복해하는 엄마와 딸의 모습을 보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우리 딸은 아직 아기 같은데 내 품속에서 미소 짓고 있던 모습에 눈에 선한데 나보다 더 소중한 우리 딸. 어떻게 해야 할지 버스에서 소리 죽여 엉엉 울고는 큰 병원의 예약날을 기다렸습니다. 딸과 남편에게는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로요. 그날 밤도 남편은 술을 먹고 들어와 행패를 부리더군요. 제 얼마 없는 옷을 보고는 무슨 옷이 그렇게 많느냐고 돈이 남아도냐고 딴지를 걸면서요.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무슨 병을 가지고 있는지 몰랐겠죠. 아니, 안다고 달라질 게 있었을까요? 그렇게 큰 병원에 갈 날이 되었고 저는 나갈 채비를 하며 불안한 마음에 손에서 땀이 흐르는 것도 모른 채 서둘러 향했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1시간 반이 그렇게 길 수가 있을까요? 갑자기 인생에서 모든 회한이 몰려왔습니다. 결혼하면서부터 저를 완전히 종 취급했던 남편과 저의 하루하루를 완전히 술로 망쳐버린 시아버지, 결혼하자마자 모르는 척했던 시누이들, 매번 차리던 시아버지의 술상과 임신한 채로 바닥을 닦는데 수박씨를 뱉던 시어머니, 그리고 그들과 똑 닮은 남편. 저 대장암인가요? 대장암 3기입니다. 당장 수술하시고 항암 치료 병행하셔야 합니다. 결국 그렇게 되었습니다. 저는 암 환자가 되었습니다.
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서 더욱 위험하다는 대장암 환자요. 혹시나 했던 희망이 역시나라는 절망으로 다가왔습니다. 당장 그 많은 돈은 어디서 마련을 해야 하나요? 제가 없으면 우리 딸 시집 갈 때 혼주석엔 누가 앉아야 하나요? 우리 딸 시집 가서 시집살이 하면 누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까요? 저는 아닐 거란 생각에 병원 옥상에서 엉엉 소리내어 울어버렸습니다. 제가 대장암이라 했을 때 남편의 반응은 어떨까요? 제가 인생을 잘 살아오긴 한 걸까요? 이런저런 생각으로 수술 날짜를 급하게 잡고서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머뭇머뭇 들어간 집에서 저녁을 차리고 있는 딸의 뒷모습을 보니 미안한 마음에 눈물이 왈칵 쏟아지고 말았습니다. 엄마,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엄마, 암이래. 무슨 소리야, 그게? 무슨 암? 병원은 다녀온 거야? 무슨 소리인데 대체? 대장암 3기래. 오늘 병원 다녀왔어. 그런 딸의 얼굴은 처음 봤습니다. 새파랗게 질려서 미래에 대한 공포감이 들이오는 그런 얼굴은 제가 낳은 딸이지만 낯선 모습이었어요. 그렇게 저녁을 하던 것도 잊은 채 부엌에 주저앉아서 엉엉 우는 우리 딸이 너무 가여워 깍 안아준 채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모든 일을 해주던 엄마는 이제 아무런 힘이 없으니까요. 엄마, 그럼 죽는 거야? 죽는데? 난 어떡해? 난 어떻게 해? 아니야. 수술하면 괜찮아질 거야. 우리 딸 수술 날짜도 잡고 왔어. 심각한 거지. 그렇게 빨리 수술 날짜 잡힌 거 보면. 아니, 살 수 있으니까 빨리 잡아줬지. 수술하고 치료받으면 괜찮대. 걱정하지 마. 사실 저도 잘 몰랐습니다. 어렸을 때 저는 엄마가 이 세상의 모든 정답을 알고 있는 줄 알았어요. 사실 저희 엄마도 속으론 이렇게 정답을 모른 채 불안해하며 살아가고 있었겠죠. 그렇게 펑펑 우는 딸을 겨우 달랜 후 저는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남편은 어디서 뭐라고 우는지, 요즘은 일용직 일도 하는지 물어보지 않은 지도 참 오래되었고,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던 그때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얘기 좀 해요. 웬일이야? 난 벙어린 줄 알았더니. 나 암이래요. 대장암 3기. 오늘 병원 다녀왔어요. 남편은 표정 하나 미동도 없고 대답도 하지 않더군요. 수술 날짜 잡고 왔어요. 돈은 어떻게든 마련해 볼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에이씨! 생각지도 못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렇게 외마디 말을 하며 남편은 자리를 떴습니다. 무슨 뜻이었을까요? 제가 아파서 속상한 마음이었을까요? 돈을 받을 곳이 이제는 없을 거라는 생각에 화가 난 걸까요? 그렇게 남편과 몇 달 만에 대화를 끝마치고는 저는 수술날만을 기다렸습니다. 이후 제 증세는 점차 심각해져 갔습니다. 혈변을 볼 뿐 아니라 몸 전체가 점점 기운이 빠져나가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식당 출근도 하면서 악착같이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암 환자가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남편은 아무 감흥이 없었고 오히려 와서는 지갑에서 돈을 가져가기 일쑤였습니다. 평생을 당신 수발에 몸과 마음을 다했는데 말이죠.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제가 아파서 속상한 마음에 에이씨라고 말한 건 아니었겠네요. 분명 본인 생각만 하는 이기적인 사람이니까요. 그렇게 수술날이 되었고 딸과 함께 저는 병원으로 길을 나섰습니다. 엄마, 잘할 수 있지? 그럼 누구 엄마인데. 엄마 항상 네 곁에 있을 거야. 예쁜 우리 딸. 내 손주까지 봐야 해? 꼭? 우리 엄마 100살까지 살게 해줄 거야. 그래, 그래야지.
그렇게 병원에 도착한 후 수술 준비를 하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무슨 검사들을 어찌나 많이 하는지, 그런 엄마를 우리 딸은 얼마나 살뜰히 잘 챙기던지요. 제가 태어나서 가장 잘한 일은 우리 딸을 낳은 거라 확신했습니다. 그렇게 수술하러 들어가기 전에 저는 딸의 손을 꼭 붙잡고 말했습니다. 혹시나, 아주 혹시나 엄마가 없다면 엄마가 하늘에서 꼭 지켜줄 거야. 무슨 소리야, 엄마. 눈 감았다가 뜨면 끝나 있을 거야. 곧 만나, 엄마. 사랑해. 어떻게 수술이 끝난지도 모른 채 정말 딸 말대로 눈을 떠보니 모든 것이 끝나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미소 지으며 수술이 잘 끝났다고 말씀해 주시니 저는 여태까지 한 고생을 보답받는 것 같았습니다. 더 살 수 있는 두 번째 기회를 얻은 것만 같았거든요. 앞으로 가는 길이 더 고될 수 있겠지만 저는 우리 딸을 지킬 힘을 새롭게 얻어냈어요. 기쁘기도 했고 살아갈 이유가 또 생기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앞으로 항암 치료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진행될 거라는 말을 듣고 나서 완치라는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는 아실 것 같지만 맞아요. 남편은 절대 찾아오지 않더군요. 그렇게 항암 치료를 시작하게 되면서 저는 또 다른 고비를 만나게 됩니다. 약의 부작용으로 기억력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엄마, 근데 이번 주에 뭐 입고 올 거야? 이번 주? 응, 엄마 내가 내 남자친구 소개해준다 했잖아. 벌써부터 모른 척하기야? 사위사랑은 장보랬는데 우리 엄마는 아닌가 보네? 아, 맞다. 어디였지? 엄마 왜 그래? 오빠가 이쪽으로 넘어온다고 했었잖아. 아, 그랬지. 처음 보니까 설렌다, 엄마도. 엄마 이상하다. 저번에 집 밑에서 봤었잖아. 보고 나서 엄마한테 정식으로 인사한다고 자리 만든 거면서. 몰래카메라야? 알아. 엄마 농담한 거야. 암튼 이번 주 토요일에 그쪽으로 오는 거지? 택시 불러줘? 아니야. 엄마가 알아서 가. 거기서 만나? 사실 딸의 남자친구를 집 밑에서 봤다는 것도, 남자친구를 소개받기로 했다는 것도, 이번 주 토요일에 만나기로 했다는 것도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사실 어느 지역으로 가야 하는지도 저는 기억이 안 났고 다시 한번 딸에게 물어봐야 한다는 생각에 너무 비참하기까지 했어요. 속으로 너무 당황했는지 저는 식은땀을 뻘뻘 흘리고 있더군요. 완치하고 약을 다 먹고 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우리 딸을 제 머릿속에서 지워버릴까 봐 무서워졌어요. 그렇게 저는 바로 벽걸이 달력 앞으로 달려가 토요일을 빨간 색연필로 동그라미 치고는 적어두었죠. 절대 잊지 않도록. 하지만 몸은 제멋대로 되는 게 아니라더니 점점 더 제 기억력은 안 좋아져 갔어요. 이렇게 안 좋아져 가다간 모두 잊어버리겠다 싶어 남편에게 딸을 부탁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래도 친부가 없는 것보다는 법적으로 보호자가 있는 게 그나마 나을 테니. 저 점점 기억을 못해요. 그래, 그럴 수 있겠지. 우리 딸 챙겨줘야 돼요? 나 너 안 사랑해. 너도 나 안 사랑하잖아. 너가 우리 부모님에게 잘한 건 알지만 난 너를 감당할 자신이 없어. 아니, 그리고 하고 싶지도 않아. 돌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아니 연민이 들어야 뭘 할 거 아니야? 나 스스로 우리 아버지 증오한 적도 있었어. 왜 그렇게밖에 살 수 없었는지, 왜 그렇게 추하게 살았는지. 근데 나 어느새 우리 아버지를 닮아가고 있더라. 나 너가 번 돈으로 도박했고 여자들도 만나봤고 할 거 못 할 거 다 했어. 근데 나 죄책감이 안 들어. 너한테 미안하다는 마음이 안 든다고. 그리고 나 아들도 생겼어. 뭐라고요? 아들이 생겼다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임신했다고. 정말 당신 아버지랑 다른 게 하나도 없네요. 나 그 아들 잘 키우고 싶다.
보험은 들어놨나? 지금 그게 할 소리예요? 어차피 갈 거면 도움이라도 되고 가면 좋잖아. 혼외자식이 생겼다고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보험 들었냐고 암 걸린 마누라한테 이렇게 당당하게 물어볼 수 있을까요? 또 제 돈으로 언제 도박은 한 걸까요? 내연녀와 아들이 생겼다고 잘 키워보고 싶다고 하는 남편을 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제발 그냥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서류상으로도 더 이상 엮이기 싫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이혼해요. 너가 먼저 말한 거지? 맞지? 내가 따로 못 떼어줄 필요 없지? 네. 너 보험금만 조금 나누자. 여태까지 살아온 정이 있으니. 그렇게 모든 결혼 생활을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이혼하고 싶다는 말이 몇 번이나 속에서 올라왔지만 이번은 진심이었어요.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처음으로 제 마음 가는 대로 선택한 남자가 이런 사람이었다니. 어른들 말씀은 틀린 게 하나 없다더니 정말 그렇네요. 짐승과 함께 살아도 이것보다 나았을 거예요. 그렇게 이혼은 합의 이혼이 되었고 드디어 법정에서 보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전엔 남편과 단 한 번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이제는 볼 것도 없다 이거지요. 법정으로 터덜터덜 걸어가는데 저 멀리서 남편의 익숙한 모습이 보이더군요. 근데 그 옆에는 여자가 한 명이 같이 있었습니다. 네, 맞아요. 내연녀였어요. 아니, 이제는 내연녀라고 부를 처지도 안 되죠. 그렇게 짧은 빨간색 원피스를 입은 내연녀를 옆에 끼고서는 당당하게 미소 지는 남편의 얼굴을 보고 있노라니 가슴에서 우라통이 터지더군요. 저는 당신 어머니의 발톱까지, 아니 목욕까지 매일 시켜준 사람인데 당신에게 머리채를 잡혀가면서도 식당에 나가서 일을 하던 나였는데 그 여자에게 정말 공주처럼 대접해 주더군요. 정말 세상에서 가장 비참했던 날을 꼽자면 그날일 거예요. 나는 대장암 환자의 수척한 모습이었으니까요.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하루하루가 모여 시간은 더욱 빠르게 흘러갔어요. 딸과 함께 더욱 치료에 집중할 수 있었고 딸 또한 오랜만에 엄마와 함께 붙어 있는 게 행복했는지 웃음이 떠날 일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전 누구보다 빨리 회복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지내다 보니 잊고 있던 게 생각났습니다. 우리 딸 학비. 나는 못난 애미였죠. 제일 중요한 것을 잊다니요. 딸, 대학 학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엄마가 정신이 얼마나 없는지 제일 중요한 걸 이제야 묻네? 일찍도 물어보시네요. 엄마 딸, 전액 장학금 받으면서 학교 다녀. 엄마 병원 가면 단기 알바도 하고 학교에서 공부 잘한다고 돈 준다는데 받아야지. 안 그래? 전액 장학금? 어, 그래서 엄마 딸 공짜로 배운다? 귀뚝해 안 귀뚝해? 엄마는 아무 생각하지 말고 빨리 완쾌하십시오. 우리 딸, 엄마가 미안해. 너무 고마워. 어쩜 이런 딸이 나에게 왔을까? 엄마는 결코 불행한 삶이 아니었어. 우리 딸이 이렇게 있다니. 그렇게 우리 딸은 홀로 공부하면서 전액 장학금을 받으면서 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책도 한 번 사준 적 없었던 것 같은데 중고책으로 구매하고 선배에게 물려받으면서 과 1등을 놓치지 않았더군요. 이제야 딸은 이야기 보따리를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과의 학회장을 한 얘기나 과 대표로 상을 받은 이야기들을 말이죠. 이런 행복 속에 제 몸은 점점 나아져가고 있었고 이제는 아무런 증상도 나오지 않을 정도로 회복이 되어갔습니다. 마지막 외래 진료를 가기 전날 전 스스로 알았던 것 같아요. 암이 없어졌다는 것을요. 완치되셨어요. 축하드려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얼마나 듣고 싶던 얘기였는지요. 저는 그렇게 기적적으로 대장암 3기를 이겨낸 사람이 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이혼도 하게 되었고 불치병에 걸려버린 비운의 여주인공이라고 생각했지만 전혀 아니었어요.
오히려 저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하늘에서 바쁘게 살지만 말고 주변을 돌아보라고 말하고 싶어 저에게 암이라고 했던 게 아닐까요? 병원에서 완치 판정을 듣고는 병원 밖으로 나와서 딸과 펄쩍펄쩍 뛰며 안고는 미소 지었습니다. 봐봐, 엄마. 내가 된다고 했지? 별거 아니라고 했지? 그래, 우리 딸 너무 고마워. 엄마,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내가 예약해놨어. 그래, 가자. 식당은 엄청 크고 화려했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들은 얘기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이런 곳에 와서 밥을 먹고 있는 제 자신을 보는 것도 놀라웠는데 우리 딸이 저를 위해 완치 선물을 준비했더군요. 엄마, 눈 감아봐. 뭐야? 뭔데? 아, 빨리 눈 감아봐. 완치 선물로 준비한 게 있단 말이야. 티켓이네? 연극이야? 뮤지컬? 아니, 크루즈 여행할 거야, 우리. 엄청 큰 배 타고 여행할 거야. 엄마 그런 여행 하고 싶다고 했잖아. 비행기는 무서워서 못 타겠다면서? 우리 딸 같은 아이가 또 있을까요? 단기 알바를 하면서 차곡차곡 모은 돈으로 크루즈 여행 티켓 2장을 준비했더라고요. 그 티켓을 사고 싶어서 얼마나 고생했을까요? 그 생각을 하니 정말 마음이 찢어졌어요. 완치 선물로 주고 싶어서 품에 안고 오래 기다렸을 딸을 생각하니 앞으로도 내 인생을 바쳐 딸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겠다고 생각했죠. 엄마, 근데 아빠 전화 왔었다? 뭐? 그 사람이 왜? 전화 와서 엄마 괜찮냐고 묻던데? 그렇게 제 눈치를 보면서 딸은 아빠에 대한 입을 열었어요. 딸에게 그래도 그 사람은 아빠일 테니 내 이기심에 내 상처만 생각하고 딸에게서 아빠를 떼어놓은 것은 아닌지 수백 번도 더 후회를 했던 제 모습이 생각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딸은 마음이 그리고 그 사람은 이제 와서 왜 갑자기 나를 찾는지도 궁금하긴 했습니다. 이제 와서 말이죠. 그렇게 딸과 크루즈 여행 준비를 시작하기로 하고 집에 도착한 뒤 그날 한숨도 저는 잠에 들 수 없었습니다. 20살 때 그를 만나서 후광을 본 순간부터 지금까지 제 인생이 너무 안쓰러웠거든요. 단 한 번도 그 사람에겐 인정받은 적이 없었고 마지막엔 그렇게 모욕까지 당했던 제 모습에 몇 번이나 죽고 싶다는 생각했었으니까요. 악몽이 떠오르는 것처럼 얼굴을 이불에 파묻고는 괴로워하다가 제가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하늘이 정한다는 것을 깨달아 버렸어요. 맞아요. 사람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은 없었어요. 그 다음 날부터 저는 더욱 힘차게 살아갔습니다. 다시 식당 일로 돌아갔고 더 좋은 조건의 일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딸도 더욱 살뜰히 챙기며 행복한 나날들만 계속되었습니다. 딸의 남자친구도 보고 밝은 미래를 꿈꾸는 딸을 보니 엄마인 저도 덩달아서 행복해지더군요. 식당에서 일하고 있던 어느 날 익숙한 실루엣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남편이었어요. 어서 오세요. 잘 지냈나? 좋아 보이네. 무슨 일이에요, 여기까지? 할 말 있어서. 앉아. 갑자기 들어와서 뻔뻔하게 얘기를 건네는 모습이 너무 역겹더군요. 다만 어떤 얘기를 할지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고 있을지 궁금해서 기대에 가득 찬 눈빛으로 듣기로 했어요. 무슨 일이에요? 그냥 할 말도 좀 있고 암도 완쾌됐다는 소식 들었어. 그 말이 하고 싶었던 거 아니잖아요. 사실 나 혼자야. 알고 보니 그 아들이 내 아들이 아니었어. 옛말 틀린 거 하나 없더더니 조강지처만한 사람도 없어. 그때 내가 잠깐 미쳤었나 봐. 우리 부모님을 모시고 내가 평생 백수로 돈도 못 버는 남편 챙긴 건 당신이었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수백 번 생각했어. 그 여자 당신 보험금 노리고 나한테 접근했던 거고 합의 이혼하고 돈 떨어지니 헌신짝 버리듯이 버렸고
당신은 그 보험금을 나누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서요? 남은 여생 당신하고 함께하고 싶어.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한번 살아보고 싶어. 이제 와서? 정말 진심이야. 당신 나 많이 사랑해줬잖아. 그랬었죠. 20살 때부터 쭉이요. 그렇지? 나랑 함께 해줄 거지? 우선 나 돈 좀만 빌려줄 수 있을까? 무조건 2배 먹는 장사인데 남편 한번 믿어줄 수 있잖아. 야, 꺼져 그냥. 앞으로도 그 앞으로도 너랑 합칠 일은 없어. 보험금 나누어 준 것도 억울하지도 않거든? 그냥 내 남은 인생 액땜했다고 치고 있으니 그 여자랑 제발 잘 살다가 죽어. 늙어서 주책 부리지 말고. 그렇게 남편은 터덜터덜 식당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끝까지 돈을 구걸하면서요. 술주정하며 저를 때리고 우리 딸에게 주먹질을 하려고 하고 여자 있는 술집에서 엎드려 있던 모습이 지나가면서 정말 인생 별거 없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때는 스스로 무서울 것이 없었겠죠. 그 뒤로는 남편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후로 저는 대장암 재발이 흔하다고 해서 정기적으로 검사도 맡고 있지만 딱히 큰 문제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도 큰 행복이죠. 그리고서는 딸과 함께 크루즈 여행을 다녀온 뒤 딸은 좋은 물류회사에 취직하여 누구보다 행복하게 적성에 맞는 일을 잘하고 있고 의사 남편과 결혼하여 살고 있습니다. 저 또한 여전히 식당 일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사실 그동안 모은 돈으로 이번에는 동네에 제 가게를 열게 되었어요. 가게를 계약할 때는 사실 너무 감격스러워서 눈물도 많이 흘렸답니다. 운이 좋게도 동네 맛집으로 소문이 나서 아침에 가게를 열기 전에도 줄이 서 있는 인기 맛집이 되었습니다. 힘들지만 그동안의 보상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열심히 잘해보려고 합니다. 모든 일을 겪고 이겨낸 제 자신을 칭찬해주고 싶고 옆에서 엄마를 아무 조건 없이 따라주고 사랑해준 우리 딸에게도 너무 고맙다고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인생은 정말 말 그대로 인광보 같습니다. 우리가 굳이 무엇을 하려 하지 않아도 하늘이 해줄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있죠. 정말 오랜만에 제 이야기를 풀어보았네요. 옛날 얘기를 하다 보니 또 싱숭생숭하니 이 생각 저 생각 듭니다. 여러분들께는 항상 좋은 일만 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